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60년 혹은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때로는 영영 잃어버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라는 질문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마음과 고통, 그리고 평온에 대해 깊이 사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좌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깊은 위로와 지혜를 건네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10가지 명언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고독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한 깊은 이해이자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여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함께 이 철학적 산책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명언 1.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불행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명언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 화목한 가정, 효도하는 자녀들,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며,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느새 서먹해졌고 때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갑자기 사회로부터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녀들은 나를 외면하는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배우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나는 회사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은 현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고 자신들의 가정과 직장,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찾아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각자 다른 사람으로 변해왔고 각자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세상에게, 미래에게 가지는 기대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의 고통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배우자가 아침에 잘 잤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평범한 인사 속에 담긴 관심을 알아차리십시오. 오랜 친구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었고, 딸은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도 일과 육아에 치여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자신들의 책임이 있으며 자신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6개월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하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딸이 한 달에 한 번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즐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감사함과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왜 자주 안 오느냐는 말로 자녀들을 압박하지 않으니 자녀들도 부담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낮추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들이 더욱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주가 전화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배우자가 아침에 따뜻한 차를 건네는 순간, 오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 순간이 모두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명언 이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해야 할 존재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독특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통찰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 때로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죄책감과 아쉬움을 동반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타인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습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상대방이 나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세 자매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며 모든 것을 공유했고,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자매들 간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더 잘 모셨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는지,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됐는지를 비교하게 되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자매들과 조금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매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만날 때마다 예전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줄어들었고 대신 서로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적절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완전히 단절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의미와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운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되 개인적인 경계는 명확히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타인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경계의 부재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지옥이 아니라 따뜻한 위안이 됩니다. 명언 3.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고향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따라서 가장 풍요로운 동반자를 가진 사람이다. 이 문장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외롭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하며 진정한 평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에 몰두하며 오랜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스스로가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년층이 외로움을 호소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공허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고독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를 발견한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식사를 혼자 하고 저녁에 TV를 볼 때도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녀들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쇼펜하우어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대신 고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저녁에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하고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에 신경 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대부분을 경험한 지금,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창조성과 깊이 있는 사유의 원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그들의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철학적 사유에 몰두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철학자나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사진 촬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독이 정신적 자립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정신적 자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이 우리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위대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명언 4.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행복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소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에서 온다. 이 통찰은 특히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향적인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고, 경쟁했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가진 것이 내일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합니다. 외모도 변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이 이런 외부 조건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외모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항상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었으며 피부 관리와 헤어 스타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주름이 생기고 체중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우울해졌고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으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모두 외부의 것들이었고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 감정, 생각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원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없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그 추구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욕망을 줄이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어질 수 없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없으며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창밖의 나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또한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상실감, 후회, 분노, 슬픔, 불안 등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에 휩싸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60대 이후의 행복은 화려함이나 흥분이 아니라 평온함과 고요함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내면이 평온하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언 5.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힘도 가진다. 쇼펜하우어는 사랑과 애착에 대해 매우 예리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고통받는다. 이것은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통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업, 꿈, 건강, 젊음 등 수많은 것들에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착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고통도 주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자녀가 우리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에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배우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로워합니다. 건강을 사랑하기에 몸이 아플 때마다 불안해하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한 자신에게 좌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착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고.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아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으며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했고 명절에 늦게 오면 화가 났으며 손주를 자주 보여주지 않으면 서운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의미였고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아들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을 접하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자신의 과도한 애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애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되 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였고 아들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애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들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되었고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애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애착은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애착을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관계까지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과거, 자신의 업적, 자신의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나는 한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일할 수 없는 자신, 예전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은 자신을 거부하고 과거의 자신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애착도 경계합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집, 자동차, 가구, 옷, 장신구 등.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거나 버려집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집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벼워지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며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습입니다. 애착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녀가 우리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명언 6.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만 자신을 찾는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인간 존재의 역설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장은 외로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역설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필연적으로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설령 혼자 있더라도 곧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 헤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며, 친구들은 건강 문제나 다른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때로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 65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임을 조직하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왔을 때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났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가라앉자 그 밑바닥에 고요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 타인의 평가 없이, 오직 자신만이 있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부모, 헌신적인 배우자, 친절한 이웃, 유능한 직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할들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외로움 속에서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이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왔던 두려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약점, 억눌렀던 욕망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전체로서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거나 강한 척하거나 행복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타인의 가치관,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는 오직 우리 자신의 목소리만이 들립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외로움이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들은 대부분 고독한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고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고, 니체는 홀로 산속을 거닐며 그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술가나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외로움 속에서 가능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평생 찾아 헤매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여러분에게 깊은 평온과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명언 7. 절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쇼펜하우어는 절제를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지혜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너무 많이 원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행동하는 데서 온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소유, 더 빠른 속도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적게 원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절제의 지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구축하는 시기에는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정제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을 즐겼고 그것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각종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했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건강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 침대에서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더 많이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정작 더 깊이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퇴원 후 그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도 소형차로 바꿨으며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삶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경험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절제는 여러 차원에서 적용됩니다. 첫째, 물질적 절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을수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집이 크면 청소할 공간이 많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할 것이 많으며, 옷이 많으면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물질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관계의 절제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몇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피상적인 수십 명의 지인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도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 의무감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관계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욕망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빠른 행복의 길이다. 60대 이후에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보다 내면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넷째, 말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낭비한다. 60대 이후에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또한 불필요한 불평이나 비판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생각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불필요하고 때로는 해로운 생각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에 대한 비판, 자신에 대한 자책 등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며 잡초 같은 생각들을 제거하고 꽃 같은 생각들만 키우라고 말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생각의 절제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수행이 이에 도움이 됩니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각각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관계가 적을수록 각각의 관계를 더 깊이 음미하게 되며, 활동이 적을수록 각각의 순간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양이 아니라 질의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절제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언 8. 인생은 요동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순풍이 불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지만 숙련된 선장은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한다. 이 비유는 60대 이후의 삶에 특별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특히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을 잘 돌보면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신체적 쇠퇴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68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퇴 자금도 충분히 준비했고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했으며 자녀들의 미래도 잘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노년을 즐기리라는 꿈은 사라졌고 대신 24시간 간병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바다 위의 항해이고 폭풍은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폭풍 자체가 아니라 폭풍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기로, 상실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가진 것에 집중하기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한탄하는 대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태도의 변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통제할 수 없지만 배를 조종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며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 모든 것에 저항하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적응한다면 우리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항해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해의 목적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항해의 목적은 항해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미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와서 깨닫습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위의 항해는 또한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배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시간의 균형,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현재를 사는 것의 균형, 계획하는 것과 흐름에 맡기는 것의 균형. 60대 이후의 삶은 이러한 균형을 찾는 시기입니다. 또한 숙련된 선장은 날씨를 예측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갈대는 살아남는다. 60대 이후의 삶은 인생이라는 항해의 후반부입니다. 항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항구에 정박해 있을 수도 있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항해하라고 말합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되 무모하게 도전하지도 말고 상황에 맞게 돛을 조절하며 때로는 폭풍을 피하고 때로는 폭풍을 통과하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혜롭게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명언구,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교를 지목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그 비교 속에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모든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찾아온다. 이 통찰은 현대의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욱 절실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승진과 연봉을 비교했으며,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집의 크기, 차의 종류, 옷의 브랜드, 여행지의 수준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비교는 때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더 자주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우월감을 느꼈지만 그 우월감은 오래가지 않았고 누군가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한 67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창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됐는지가 항상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동창회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근황을 듣고 자신과 비교하며 때로는 자랑스러워하고 때로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손주를 더 많이 보는지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70세에 가까워지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비교가 자신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을 접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교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오랜 친구를 만난다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교를 멈추자 마음의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타인의 겉모습일 뿐 그들의 진짜 삶을 알 수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깊은 불안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비교는 특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비교는 대부분 상실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 나는 친구들만큼 여유롭지 않다. 내 자녀들은 다른 집 자녀들만큼 잘 되지 않았다. 등 부정적인 비교가 많아집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현재의 삶을 음미하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고, 비교는 거의 본능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비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비교에서 감사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권장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내가 1년 전보다 더 평온해졌는가? 내가 더 지혜로워졌는가와 같은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건강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평온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이나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경쟁과 질투가 아닌 감사와 만족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언 10. 인간은 스스로를 알고 다스릴 때 비로소 자유롭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점은 바로 이 명언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이자 지혜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통찰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외부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경제적 자유, 직장에서의 은퇴 등이 모두 외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외부적 책임과 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으며,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구속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 두려움, 습관, 집착입니다. 한 70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과 욕구는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평생 형성된 습관들이 그녀를 구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 습관,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는 습관, 타인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는 습관 등이 여전히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자유로웠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자기 탐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오랫동안 구속했던 신념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는 쉬어서는 안 된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유용한가에 달려 있다. 같은 신념들이 그녀를 평생 구속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신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두려움의 뿌리를 발견하고, 자신을 움직이는 무의식적 동기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왜 나는 과거에 집착하는가? 왜 나는 자녀들에게 간섭하는가 같은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자기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며 인생의 대부분을 경험했기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시기를 자기 탐구에 활용한다면 우리는 평생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인식의 다음 단계입니다. 자신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알을 바탕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다루는 것,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맹목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존경받고 싶은 욕망,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등입니다. 이 욕망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욕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런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내부 충동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수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이 목표를 향한 여정으로 본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10가지 명언을 통해 노년의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통찰을 5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하여 60대 이후의 삶을 위한 실용적인 철학적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관계에서의 거리두기. 2.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자녀가 나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는 소중히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법. 혼자 있음의 예술. 슈조펜하우어는 고독을 환영해야 할 친구로 보았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감이고 고독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자기 성찰과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자연 속 산책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삶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는 연습.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 슈조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에 시달리지만 후회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갇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4. 기대를 낮추는 것의 자유. 적게 원할수록 더 행복하다. 슈오펜하우어는 행복은 현실과 기대의 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불행하고 기대가 낮으면 행복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아침에 차 한 잔, 창밖의 새소리, 친구의 짧은 문자 모두가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5. 정신적 자립의 필요성.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슈조펜하우어는 정신적 자립을 최고의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적 자립이란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독서, 사색, 명상, 예술 감상, 자연 관찰을 통해 내면 세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자립을 이룬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60대 이후 외부 조건은 통제하기 어려워지지만 내면 세계는 우리가 계속 가꿀 수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정 거리두기 연습. 감정을 명명하고 제3자처럼 관찰하며 일시적임을 인식하십시오. 매일 저녁 5분씩 감정 일기를 쓰는 연습이 도움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줄이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지난 1년간 사용했는가를 질문하며 매달 한 공간씩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 현재의 관계들을 평가하고 기쁨을 주는 관계는 소중히 하되 지치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가족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소음 줄이기. 매일 10분에서 15분 명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부정적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며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아침 명상과 저녁 감사 일기로 루틴을 만드십시오. 고독을 다루는 기술. 혼자만의 의식을 만들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며 자연과 친구가 되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일주일의 하루는 고독의 날로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노년의 삶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라고,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의 깊은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에서 보면 이해되지만 앞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이제 앞을 보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약해도, 때로 외롭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으십시오. 60대 이후의 삶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빛 속에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하며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평온하고 충만한 노년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화와 고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